하는 회사 소개, 연구 배경. 연구 배경 부분은 사실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구 방안, 그 다음 연구 방안은 저희 회사에 좀 국한된 내용이라 좀 간단하게 서술했습니다. 나온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AH 우선순위 나온 우선순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현장에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를 주업적으로 하는 전문 건설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제 주특기는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고요. 오늘 제 회사 내에 많은 이동통신을 위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위험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엔드단에서 송수신 설비를 설치하는 저희 시설팀 현장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올 6월 9일날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죠. 뉴스가 아마 한 달 동안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보통 이렇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렇게 붕괴 주저앉게 되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전도가 됐죠. 한쪽 벽면이 그대로 사진에 보는 것 같이 그대로 그냥 한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에어리를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민간인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했거든요. 8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49개를 위반했고요. 그로 인해 불법 철거, 자청, 그 관계자 3명이 11월 초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송치됐고요. 재판 과정이 아마 힘들게 일어날 겁니다. 6월 9일날 일어났을 이 사건이 민간인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바로 6월 10일날 정문규 현대산업개발회장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 사과 내용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상장사 7개 상장사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안전경영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올인을 하겠지만 어떻게 올인할 건지 안전에 대한 숙제로 떠안고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 사고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889명이 사망했고요. 그 중에 건설업이 52%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성별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72%, 대부분이 다 50대 이상, 5, 60대에서 사망하고요. 그 중에 이 통계에서 안 나오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94명,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비율이 적기 때문에 94명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 보려면 이거 보시면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81% 대부분의 사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업종별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노란색 건설업이고요. 또 주황색 하고 점선은 기타, 제조업하고 기타인데 보시면 10년 전에 제조업은 뭐 300명 초반대였지만 현재 200명 초반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의외의 건설업에 보시면 10년 동안 400명대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20년 통계를 봐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도 어떤 방법을 써도 사망사고를 줄여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내든 기업에서 활동을 하든. 그럼 이 사망사고의 원인 업종별 원인을 보면 제조업은 뭐 결국 기임, 공장의 기임사고, 그다음 두 번째가 떨어짐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은 50% 이상이 떨어짐 사고, 서비스업도 34명 떨어진 사고가 1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보시다도 사망사고 중에서 떨어짐 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통계를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그럼 저희 회사는 이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이거 보시면 다 100% 고소작업입니다. 이 엔터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근로자도 전부 50대 이상 근로자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 작업은 또 보시면 그 중에서 위험 난이도가 높은 이 철탑 작업들은 저희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뭐 외주업체, 소사장, 아웃소싱, 파견 다양한 이름을 들어서 다 하도를 주고 있긴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역사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설비가 지금 노후되고 이런 보면 그 업체가 가담 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기지국 자체가 외관상 보면 사진은 다 표현이 안 됐지만 거의 걸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전의 기본은 전기 정돈이죠. 제조도 마찬가지고 공백 라인이.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좀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작업 방식을 탈피하고 설계 단계에서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으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또는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을 하고 있죠. 말은 안전제의라고 하지만 사실 몸은 이게 비용 절감이나 품질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안도 너무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작년에 막 제정돼가지고 올해 1월 26일 날 공포됐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보면 사망자가 1인 이상,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그러니까 사망사고와 그 재해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처벌 내용 잠시 보시면 사업자와 경영 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5분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도 50억, 사망자에도 50억 이하, 부상자 10억 이하, 그리고 또 손해배상도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적용 범위는 5인 이상이고, 사실 다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이죠. 내년 1월 27일부터 첫 시행이 이제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양형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좀 애매한 표현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 않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양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 사업주의 그 의무사항은 애매하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애매한 표현을 썼고요. 근데 처벌조항은 구체적으로 위에 보시다시피 이건 요약을 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 이게 노동계라든지 경영자에서 현재 큰 쟁점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다른 나라는 어떤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국가는 저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도입됐고요. 개별법 형태로는 영국이 2번째 저희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는 자료조사에서 보니까 크게 이름만 있을 뿐 크게 어떤 내용이 없어서 영국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관련법 형태로는 호주도 8개 주 중 4개 주만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우리나라랑 영국은 개별법, 호주는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 나라만 중대재해, 사망과 일정금의 재해, 다른 나라는 다 사망사고만 얘기하고 있고요. 과실수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에 대한 표현이 없고요. 영국이나 호주는 중과실로 해서 기업이 의도적이라든지 직접적인 본량이 큰 중과실에만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경우고요. 개인도 영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개인에 처벌을 하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을 때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개별법 형태로 하는 영국을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사망률 변화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10년 전에는 2.6%의 감소를 했고요.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부터는 3.3%씩 줄었습니다. 약간 뭐 더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거는 관련 학자들을 통해서 보면 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지 꼭 이 법 때문에 영국이 조금 줄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보시면 현재까지 25건의
기업 처벌했습니다. 첫 번째가 2010년에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때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 위배됐다고 판단해서 벌금이 38만 5천 파운드, 이거 조금 안 되는 거 해서 대부분 그 나머지 사례들도 그 정도에, 대기업은 좀 더 비싸, 시작가가 틀리더라고. 영세기업은 좀 작은 금액 시작하고 대기업은 더 많은 금액 시작하는데 보통 이 정도 금액에서 25건이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ESG 경영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무적 성과만 바라보는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고요. 안전 문제는 사회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현대산업개발 ESG 평가 기준은 사고 당시에 ESG 평가 상장 대형 7개 건설사들 ESG 평가 지표가 나와 있었는데요. 꼭 이것 때문에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이 그때 꼴찌하고 있었고요. ESG 평가에. 저희도 그 사고 나서 ESG 평가를 7, 8을 걸쳐 해봤습니다. 50.5. 사실 ESG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이었죠. 평가를 보니까 50.5 나왔는데, 그 200개 중소건설사 평균이 50.2더라고요. 딱 중간 정도의 어떤 수준이 나와서 좀 이걸 해결하고자 봤고요. 그래서 또 이 현대산업개발 한번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중요한지 ESG 경영이 6월 9일날 사고 나고 6월 10일부터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다 빠졌습니다. 34,000원 하던 2만원, 현재 2만원까지 다 떨어진 상태고요. 이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다 보니까 국감 출석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7개 건설사 대표이사들 다 국감에 출석해서 증인 출두하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결정 난 거는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만 불려가서 거의 막 탈탈 털리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보면 네이버 2013년에 하도 갑질이 일어났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품질과는 별개의 일이고, 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 2015년에 일어난 자동차 품질이나 기술력과는 별개로 또 환경이나 부정사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은 ESG 경영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외면하고, 그래서 ESG 경영은 어떤 새로운 어떤 경영 기법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안입니다. 과제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ESG 중심으로 안전 경영 방안 연구고요. 목표는 다양한 건설 현장에 안전 표준화를 제시해서 재해를 감소시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여 미래를 여는 스마트 건설 구성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안으로는 ESG 측면에서 환경의 모듈러 공법, 사회적인 측면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배적 구조 측면에서 스마트 안전식문고 제도 도입니다. 이로 인해 기대 효과는 건설업의 높은 재해율 및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설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경영 역량 강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씩 우선 자세히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환경 오염과 폐기물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서 건설 현장에서 그 설계 단계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또한 근로자의 안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듈러 공법입니다. 건설에서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이 모듈러 공법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전에는 지금 현재의 방법은 자재를 사가 와서 현장에서 가공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에서 벗어나고 기본 볼조를 공장에서 미리 80~90% 다 만들고 배송이 돼서 현장에서는 단순 조립만 해서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위험 요소, 고소작을 아예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립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 안전 측면에서는 작업자의 떨어짐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완전 배제, 공장에서 안전하게 만들어 와서 배송을 시키는 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산, 먼지, 소음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장에 어떤 이런
난잡한 어떤 상황을 외부에서는 기지국인지 알 수 없게 환경 친화형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안테나 서비스 안테나 전파를 하는 앞에 뭔가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거는 또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술이 이제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기존에 어떤 철거했던 무슨 불용 안테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레이동마 끄집어내서 재가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기존 걸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기존의 그걸 플라스틱 필름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거의 뭐 지금 이 소나무까지 만들고 소나무 안에 집어넣는 이 정도까지 지금 외곽에 산에다 설치하는 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측면에서 근로자 안전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근로자의 어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그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기술은 다 나와 있지만 그 원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규격에 정해졌는데 그 안전관리비 항목에 법이 못 따라오고 있었죠. 사실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3월 1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집행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장비를 사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 공헌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내부 고발자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현장과 경영진의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누구든지 안전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제도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포스코 건설에서 먼저 시행 중에 있고요. 이 제도는 뭐 안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요구가 가능하고요. 경영진에도 피드백 제도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는 안전사항을 직접적으로 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고요. 경영진은 안전 경영 활동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다 하면 뭐 안전 경영이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 안전의 주체는 사람이고요. 안전한 조직 문화 형성이 나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휴먼 터치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졌고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은 많은 돈이나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람의 온기와 감성, 즉 인간미를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 같이 50대 이상 근로자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 프로그램, 속속의 혹한기의 어떤 예방 활동,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명예통역과, 그리고 뭐 외국 근로자의 자국 요리 경영대, 뭐 이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서요. 이를 통해 그 안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면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해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오랫동안 지켜온 건설업 사망 1위 업종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아까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사실 먼저 다 하면 좋겠지만 내년 경영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예산 때문에 때부터 먼저 도입하기 위해 그 전문가 의사결정 방법인 AHP 핵사 구성수를 도출하고요. 최종 경영진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0년에 새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개선 연구, 여기서 나온 4가지 평가 제도의 함정적인 부분의 모듈러 분법, 사회 측면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배구조 측면의 안전신고, 이 제도를 좀 평가 예측 분석을 했습니다. 설문 대상은 그 회사내 전문가, 시험팀장, 시설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4명으로 설정했고요. 총 3일간 설문지를 배포해서
분석은 엑셀 수식을 통해서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시면 첫 번째 안전 경영 시스템 관련해서는 모듈러 검법 이 기기를 항상 합니다. 안전 책무는 스마트 안전 장비, 자발적 안전 활동에는 안전 신고, 위험 요소 제거 활동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 이렇게 이기가 나왔고요. 이걸 최종 가중치를 적용해서 나온 결론이 43%로 스마트 안전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만들면서의 의도, 그리고 뭐 저희 사장님이나 뭐 또 임원들의 의도는 사실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사망사고를 줄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하는 모듈러 공법, 이 첫 번째 모듈러 공법에 사실은 키워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그 어떤 팀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 현장에 있는 그 시설팀장이 이 모듈러 공법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점수를 전부 보면 다 낮게 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 결국에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걸 현장에 자기 위험하지만 들고 와서 만들어야 모임이 큰데 이걸 공장에서 다 만들어 나는 뭘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문제를 그 직원들과 당장에 싸워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건설공사 이 공법이 현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옛날 진짜 뭐 10년, 30년 전에 하는 공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아마 제조로 비교하면 뭐 어떤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오래된 울산에 있는 공장이 로봇으로 만들면 되지만 근로자들이 아직도 그냥 노조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사람이 하는 수작업하는 공정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건설공사도 그랬습니다. 쉽게 기술이 또 발전이 돼서 들어가면 충분히 안 날 수 있지만 옛날에 했던 방법 그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일 엔드단에서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리를 또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이 모듈러 공법은 좀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이러면서 차츰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스마트 안전장비는 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SKT 그 5G망 구축 시 스마트 안전장비를 시범 적용하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 및 신뢰성 확보 타 공사 현장에 확대 적용한 후 추후에는 공정 정보를 연계해서 5G 기반 통합 솔루션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HP까지 하면 참 좋은데 모든 기업 경영할 그런 비용이나 어떤 시간 투자 기간, 난이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투자기가 이 스마트 안전장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결국 예산인데 제품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인데, 아직은 여기서 제가 계획만 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말씀드렸지. 그래서 이제 이게 돼서 예산을 얼마를 잡아서 향후 세부 계획은 따로 이제 팀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거고 제가 그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매출량을 줄이는 건 좋은데 어느 기업이든 10% 줄일 거냐 20% 줄이면 20% 줄인다고 더 좋은 거지만 이걸 도달하게 된 우리의 비용이라든지 전차 이런 것도 같이 좀 모델에서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대안이니까 HP는 첫 번째 대안은 요즘 이렇게 했으면 더 현실적인 얼터너티브를 선택한 모델이 아니었을까. 다른 분들 질문 AHP라는 게 결국은 합리적 의사결정 공표에 해놨는데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좀 너무 따르고 하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누군가의 뭐 희생이 뭐 없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이게 뭐 사회적 발전이 좀 정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모듈러 공법이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
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최종적으로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오돌리 공법을 뭐 대표이사 그러니까 본원화 하겠다고 했으면 하고 그게 그 회사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20년 동안 사고를 못 맞춘 이유가 이제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당연히 만들어 오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좀 비용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쁘게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물 구조와 맞게끔 만들었지만 사실은 철탑을 올리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듈러 공법은 사실은 낮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개 설치할 걸 두 개의 기준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은 기지국 개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 그 부분 고민이 또 같이 부딪히는 상황이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저희만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또 SK텔레콤과 자기들 의사결정과 또 맞아야 되는 스마트 안전장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바로 단독적으로 도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모듈러 공법은 SK텔레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비용 절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문제가 좀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은 예전보다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어떤 이벤트성, 핫스팟 뭐 이런 데만 좀 이벤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범위를 계속 아파트 뭐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아파트 어떤 자산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더 난잡한 것보다는 깨끗하게 외부에서는 알 수 없고 또 민원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어떤 전자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알 수가 없게끔 은폐해서 아파트 그러니까 굴뚝처럼 아니 펜스를 안에 시계탑 만들어놓고 시계탑 안에 집어넣든가 뭐 이런 방법은 계속적으로 많이 사례를 발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요즘 ESG 경쟁이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이긴 하나 중소기업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 앞에 이전 발표자인 강용호 부장께서 수단과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ESG 경영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또 목적으로만 되면 그에 대한 과정 자체가 또 이렇게 또 미스매치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사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잘 현실에 맞게 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왜곡된 사실 ESG가 많은데 보여주신 ESG가 많은데 기업의 최종 목적이 이익과 생존에 잘 부합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김재현 부사장님 말씀하신 조금 더 어렵더라도 사실 이게 혁신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부분에 더 조금 맞추어서 기업의 이익과 생존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어쨌든 하실 일이 기획 쪽이시니까 그러니까 더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잘 들었습니다.